비형식적 오류 영상입니다. 적합성의 오류와 MS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린 적합성의 오류를 1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힘의 호소, 인간의 논증, 무지의 논증 등등등등 그릇된 유사, 그릇된 유비까지 같이 유사, 유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MS성의 오류입니다. 언어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잘못 사용한 데서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언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언어적 오류는 남이 아니라 나를 꼬집어내는 데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애매의 오류와 애매기의 오류, 그리고 강조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입니다. 모두 다 비형식적 오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적 규칙에 의해서 식별해내기 어려운 유형의 오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애매의 오류를 가기 전에 저희 곰도님께서 쌍둥이 곰도님이 있습니다. 야, 이걸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둘이 귀엽죠? 애매의 오류와 전혀 상관없는 곰돌이님. 또 하나 이렇게 좀 이따가 좀 지루할 쯤에 또 다른 우리 달빛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빛님. 자, 애매의 오류 가겠습니다. 애매의 오류는요, 네, 한 단어가 논증 안에서 사용될 때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단어들이 2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금 곰둥이님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한 단어가 2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단어가 한 논증 안에서 의도적으로 2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될 때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혼란스러운 결론을 유도하는 논증을 애매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에 눈을,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을 감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눈을 맞으면, 눈을 감으면 아니죠. 눈을 감으면 아니죠. 눈을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철수는 어제 야구공에 눈을 맞았다. 눈을 감은 게 아니고 맞았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겨울에 눈을 맞아서 감기에 걸리는 것과 철수가 공에 눈을 맞아서 감기에 걸리는 것, 애매의 오류죠. 따라서 감기에 걸린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의 똑같은 동음 이유를 할 수 있겠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민수는 축구 경기가 중계 방송되는 동안 TV에 붙어 있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는 고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붙어 있는 TV를 떼어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TV에 붙어 있었다는 말이 앞에서 보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정말 몸에 붙은 것처럼 잘못 말한 겁니다. 애매의 오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봅시다. 현준이는 케이크를 잘랐다. 자, 케이크를 잘랐는데 뭘로 잘라야 될까요? 당연히 플라스틱 칼로 잘라야겠죠. 아닙니다. 현준이는 잔디깎기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웃기셨습니까? 예. 잘랐다고 했는데 뭘로 잘랐는지 잘 모르죠. 애매의 오류죠. 현빈이는 잔디를 잘랐다. 이번에는 뭘로 잘랐을까요? 케이크 자르는 칼로 잔디를 잘랐습니다. 잘라지지 않는 거죠. 잘랐다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으로 자를 건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혜빈이는 천을 잘랐다. 뭘로 잘랐을까요? 잔디깎기 칼로 잘랐을까요? 아니면 케이크 칼은 잘랐을까요? 당연히 가위로 잘랐겠죠. 이렇게 잘랐다는 말에 3가지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애매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애매의 오류는 상대적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쥐는 동물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흰 쥐는 흰 동물이다. 맞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쥐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큰 쥐는 큰 동물이다. 쥐가 큰 동물은 아니죠. 근데 여기다가 상대적 개념을 써가지고 큰이라고 붙여놓으니까 큰 동물이 되는 겁니다. 애매의 오류인 겁니다. 애매의 오류에는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작은, 좋은, 나쁜, 가벼운, 무거운, 어려운, 쉬운, 긴, 짧은 등 여러가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2번째 경우 크다라는 개념이 본래적으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대적 개념은 그것과 관련된 다른 개념에 의해 그 실제적인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는 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옷은 가벼운 자동차라는 표현에서 가벼운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옷과 가벼운 자동차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죠.
첫 번째 경우에서 희다라는 개념은 흰주의에서 희다라는 개념은 비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애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흰쥐는 흰 동물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기 큰 쥐는 큰 동물이다. 여기서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오류 중에 애매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매귀의 오류입니다. 애매귀의 오류는 단어의 의증적 의미, 애매 오류는 주로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매어 귀는 문장 또는 문맥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 의한 이중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귀 오류는 주로 문법적인 애매성, 예를 들면 쉼표의 생략이나 애매한 수식어의 사용, 애매한 피지칭체, 그리고 단어들의 애매한 결합 등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심리검사 결과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한 관심은 평균 이상이고 영부인의 돈에 대한 관심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대통령은 여기 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전 땡땡땡 대통령입니다. 그의 부인보다 이 띵띵띵 부인입니다. 이 띵띵띵 돈을 더 좋아한다. 그들의 결혼은 오래갈 것 같지 않다. 도대체 자기보다 돈을 좋아하는 남편을 어떤 여자가 견딜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애매요. 이 쉼표를 생략하거나 애매한 수식어 그리고 피직신체를 합니다. 전 대통령 부인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이게 애매하죠. 애매귀 문장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영부인 돈에 대한 정보 그렇다 해서 돈을 좋아한다 해서 부인보다 더 돈을 전 대통령이 그의 부인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애매귀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조의 오류입니다. 강조의 오류. 문장의 특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저희 집 앞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앞에 꼭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딸기 쉐이크를 2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게 올해 2만 개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게 2015년입니다. 2016년에도 그 똑같은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2만 개. 그럼 4만 개를 팔지 않을까요? 지금 2020년이니까 10만 개는 팔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2만 개를 팔았다고 했는데 2020년에는 10만 개가 될 텐데 그 프랭카드를 그대로 걸어놓은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장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축소 강조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결론을 받아냈는데 전품목 50% 세일 해놓고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수입품 제외. 안 보이죠? 사실 세일이란 말이 판다는 말이잖아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지. 50% 디스카운트. 근데 세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일이 판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판다. 디스카운트는 가격을 다운시켜준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다 오류인데 여기서는 이 조그맣게 놔둔 거죠. 강조 오류는 활자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리나 영상을 통해서도 특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 구매자나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만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동등한 중요성이 있거나 더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오류, 강조의 오류는 활자된 소리 등 여러 가지로 오류를 포함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과연 가능할까요? 30분 만에 강조를 한 거죠. 10년 전 얼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고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눈이 확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보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3년 5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 물론 이때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될 거로 나왔습니다. 통계로는요. 물론 통계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통계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될 거라고 나왔는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머리 하얗신 분.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바마 다음에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여자분과 사시는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죠. 강조의 오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대통령이 돼봤자 오래 못 산다. 4년 임기를 마치 못한다. 우리는 5년이지만 미국은 4년이고 다시 또 선거에 나가서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이 선거에 또 나가죠. 나가서 다음 대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강조의 오류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고에서 많이 쓰는 거죠. 마치 삼성 갤럭시 무슨 땡땡땡 폰 많이 팔렸다. 그렇게 하는 거. 많이 팔렸다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뭐 많이 팔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결합의 오류입니다. 네 번째. 이 결합의 오류는 부분들이 이러저러한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도 이러저러한 성질을 가졌을 거라고 추론하는 오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부분들이 전체를 예를 들면 책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맞지 않습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자는 색깔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책상은 색깔이 없다. 예, 이런 것이 결합의 오류입니다. 책상은 원자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색깔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 해서 책상이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오류, 결합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들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오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책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는 질량을 가진다. 그러므로 책상은 질량을 가진다. 밑에 얘는 오류가 아니지만 위에 얘는 오류입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결합의 오류. 이 꽃꽂이는 최고의 꽃으로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꽃꽂이다. 이것도 결합의 오류입니다. 꽃꽂이를 했는데 최고의 꽃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최고의 꽃꽂이는 아니죠. 잘못 꽃을 꽂아놓으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분필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육안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필도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책상이 원자로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류입니다. 전체적 특성은 이 C이다. 이 합성 결합의 오류. 방금 본 것처럼 부분들 결합의 오류는 이걸 좀 더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들 특성 C이다. 따라서 전체 특성은 C이다. 이것은 결합의 오류입니다. 물론 분해의 오류도 있습니다. 분해의 오류.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분해의 오류지 않습니까? 지난번 비형식적 오류에서 그 적합성 오류에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집합의 몇몇 원소가 표본, 집단 또는 어떤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 성질을 가지고 추론하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흑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빌 코스비나 오프라 윈프리, 뭐 오바마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인 거죠.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결합의 오류는 모든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집합 자체도 그 성질을 가졌으리라고 추론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이 축구팀은 선수들이 모두 기량이 뛰어나다. 당연히 이 축구팀은 기량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합의 오류입니다. 모두가 뛰어나더라도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뛰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문장에서 모두가 뛰어나니까 그 팀 자체가 뛰어날 것이다 하는 게 결합의 오류입니다. 이제 반대로 분해의 오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의 속성을 부분들의 속성으로 잘못 전이했을 때, 바꿨을 때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해 오류는 어떤 것이 특정한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도 동일한 성질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결합의 오류와 대비되는 추론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맞습니다. 그곳에는 거지가 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살고 있죠. 분해 오류인 거죠. 모두가 미국이 잘 산다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문장에서 말합니다. 미국은 잘 살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곳엔 거지가 안 산다. 또 하나의 밑에 예입니다. 올해는 곡식 생산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따라서 보리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 곡식 생산이 증가했다 해서 보리 생산도 증가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것들 위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비형식적 오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오류들은 항상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분들 사이에 미묘한 중첩들이 방금 성급한 일반화처럼 분해 오류, 아니 결합의 오류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중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수많은 오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오류를 사용하는 상대방의 논증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입니다. 특히 비형식적 오류들이 대부분 언어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들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데는 형식적인 기준에 덧붙여서 언어에 대한 적절한 이해력, 언어의 문장력이죠, 문해력이죠. 문장을 이해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한 건전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들을 할 때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고 그럴 때 상식을 넘어서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류들의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죠. 5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분해 오류, 결합의 오류, 애매기 오류, 애매의 오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이름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별해내는 거죠. 왜 애매하고 애매기고 강조고 오류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류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고 유형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류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오류의 사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는 피해야 되죠. 오류를. 최근에 팔굽혀펴기 아니 턱걸이 영상을 봤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요. 턱걸이 10개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속이지 않고 연습을 하면 턱걸이 10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중급을 가면 20개 그리고 좀 더 고급 가면 3, 40개를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류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류의 사용을 피하는 게 중요하죠. 동시에 타인의 오류 사용의 부당성을 적절하게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오류 또한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뒤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분해 오류를 도식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체의 특성의 C이다. 이거 분할 어떤 데는 분해 오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문적 특성들이 C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 분해 오류는 우연의 오류와 좀 유사합니다. 유연의 오류 중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집합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집합의 어떤 특별한 원소나 특별한 부분 집합도 역시 그 성질을 가졌을 거라 추론하는 것이 우연의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우연의 오류는 그건 거죠. 어린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물론 아버지가 이제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키면 따라야 되지는 않은 거죠. 그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거지만 아빠 엄마가 물건을 훔쳐오라 시키는 것은 아빠 엄마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연의 오류인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는 무겁다. 어떤 기계가 무거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품이 모두가 무거울 것이다. 이것도 분해 오류인 거죠. 그 모든 부품들이 합혀진 기계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집합의 어떤 원소도 역시 그 성질을 가졌을 거라고 추론하는 오류입니다. 이거 말장난 거의 코미디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코미디 같은 것에 사람들이 많이 오류에 빠져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불명확한 분류와 미묘한 중첩들이 오류 안에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소개한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미묘한 중첩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수많은 오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논증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류의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오류를 구성하는지를 밝혀내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이 오류를 구성하는 일련의 사고 유형을 식별하는 능력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오류의 논증을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오류의 사용의 부당성을 판단, 지적하는 건 지적질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판단,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 타인이 자꾸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과제이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중요한 건 내 과제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나의 생각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정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탈레스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겉모습만 부르지 말고 행함이 있어서 멋진 자가 되라. 이건 논증도 아니고 그냥 어떤 교훈적인 말이죠. 지혜로운 말. 탈레스. 최초의 철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서구에서. 나쁜 방식으로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아첨하는 일은 망설이지 말라. 그냥 뭐 명명하는 거죠. 주장. 아버지의 나쁜 점을 받아들이지 말라. 좋은 거죠. 반면 교사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나쁜 점을 보고 나는 똑같이 안 해야겠다. 이게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예. 반면 교사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부모의 나쁜 점을 받아들이지 말라. 프로이드에 따르면 부모가 나빴기 때문에 나도 나쁘다. 이게 원인론이거든요. 원인론. 예. 원인론. 나의 모든 어떤 점을 이게 투사하는 거죠. 과거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신을 알기는 없다. 너 자신을 알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말합니다. 뭐 교훈적인 말도 좋습니다. 탈레스가 2300 아니죠? 2800년 전?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합시다. 과거 했던 바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즐겁다. 여러분이 바란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특히 가치 있는 일이 할 일이 없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절제하는 것은 해롭다. 절제를 해야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건 해롭습니다. 자, 저의 과거에 우리 카카오 프렌즈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기도 했습니다. 탈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렌즈 안녕. 자, 배우지 못함이 무거운 짐이다. 많이 배우십시오. 젊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뭐 늙어도 배워야죠. 어려서 배우는 것도 좋고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더 훌륭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탈레스는 훌륭하고 더 가르친 거, 훌륭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배우라.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 오류를 유포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도 게으른 자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면 직업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인간 자체에게 좋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가치 있는 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떠벌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예전부터 그랬나 봅니다.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뒷담화라고요. 동정받기보다는 부러움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용을 지켜라. 적도를 지켜라. 그것도 슬픈 말이지만 모두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다 믿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믿지 마. 그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모두를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돋보이게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강낭콩이 자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달빛님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달빛님이 달에 빛이 들어오는 달빛님. 여러분도 저도 하늘에 떠있는 달처럼요. 언제나 달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뜨는 그리고 모두에게 돋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형식적 오류를 우리가 적합성 오류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갈게요. 빠빠이 사라질게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사라질게요. 아이고, 이 쌍둥이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똑같은 게이트를 줄이야. 누가 형일까요? 사실 얘가 형입니다. 얘는 동생이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얘가 형이에요. 형이라 불러봐. 예, 형님. 예, 사실 이게 형님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연습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또 연습 문제 비적합성 오류 5가지를 해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